예. 어,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그 다음에 CS 사태 계속 일어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뭐 재발될 수 있지 않는, 뭐 재발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이다, 뭐 이런 영상들이 많이 돌고 있어서 가지고요.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뭐 투자 권유는 아니고, 지금 제가 2008년하고 비교해서 지금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SVB 뱅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은행은 구조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스타트업 뱅킹, 그러니까 이제 신생 회사들, 스타트업 회사들이 처음에 이제 은행 업무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은행 업무를 일반 은행에서 잘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 은행들, 특히 뭐 암호화폐 관련된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 실리콘밸리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주로 했던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 다음에 벤처 펀드. 벤처 펀드라는 거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증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시리즈 A, 시리즈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뭐 이걸 뭐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이 스테이지별로 계속 증자를 하면서 이 스타트업들이 커나가는 겁니다. 상장하기 전에 계속 뭐 얘네들이 처음부터 돈을 버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증자를 받겠죠. 그래서 이런 벤처 펀드 쪽에서도 이제 자금을 대주는 그런 은행이고요. 그래서 주로 하는 비즈니스가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벤처 펀드 이거기 때문에, 사실 뭐 작년부터 이제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런 이제 스타트업들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예, 금리가 급등하는데 얘네들은 당장 이제 어떤 현금이 창출되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뭐 좀 디벨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현금 창출 능력이 없는 회사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뭐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들도 뭐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때 뭐 이제 유행했던 그런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도, 한국 회사들도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도 힘든 상태죠. 그러면 미국의 스타트업이 힘들면 사실 이 은행도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주로 하는 비즈니스가 그쪽에다가 이제 대출을 해주는 회사인데, 그 회사들이 제대로 돈을 갚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은행의 고유 업무 중에 스타트업에 포커스가 맞춰진 은행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은행이 좀 특이한 은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DEI라고 하는데,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그러니까 어떤 이제 회사의 그 정책적인 방향이 좀 정치적이죠. 뭐냐면은 이제 그 뭐 인종의 다양성,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젠더가 나오죠. 그래서 성별로 보면은 우리 회사는 남성이 54%, 여성이 46%.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제 그 인종적으로 봤을 때 뭐 화이트가 52%, 그다음에 아시아가 22%, 그다음에 히스패닉이 9%,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 말하자면 정체성이 은행이 돈을 버는 거, 뭐 신용을 그 평가를 해서 신용 상대방을 이제 어떤 그 재무적인 기준에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포커스 자체가 우리는 착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 선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젠더 이퀄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여성의 비율이 높은 그런 회사라든지, 뭐 또는 이제 그 히스패닉이나 아시아계가 많은, 블랙이 많은 이런 회사에 좀 더 많은 페이버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은행이 수익보다는 우리는 이제 이 전체적인 커뮤니티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 다양성을 인정하겠다. 이게 이제 뭐 미국에서 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LGBTQ죠. 레즈비언, 그 다음에 뭐 게이, 바이섹슈얼, 뭐 이런 거를 이제 옹호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뭐 제가 대부분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게 우리는 뭐 이만큼 도네이트 한다, 볼런티어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론도 이제 그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에 이만큼의 대출을 한다, 이거를 이제 자기가 자랑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ffordable housing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저소득층을 위한 우리는 그런 이제 정책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키우겠다. 이런 은행입니다. 그래서 좀 은행의 구조가 수익성보다는 좀 더 이제 공동체의 선을 위주로 하는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외부 변수나 금융이 그 신용이 타이트닝해지는 시장에서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은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커뮤니티 베네핏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뭐 5년 동안 뭐 11.2빌리언을 이제 커뮤니티를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이제 뭐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서포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뭐 이런 것도 뭐 충분히 잘 먹힐 수가 있는데 경기가 안 좋고 이제 신용이 좀 타이트닝해지는 상황에서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번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제 뱅크런이 일어났었죠. 근데 왜 이렇게 뱅크런이 일어나서 단시간에 파산을 하게 됐냐? 요거는 뭐 이제 사진 두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옛날 뱅크런입니다. 정말 그 은행 앞에서 사람들이 막 무수히 많이 이제 서서 인출을 해가려고 하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 뱅크런은 기자가 나름 실리콘밸리 은행 앞에서 찍었는데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는 뭔가 자극적으로 이제 뱅크런 한번 찍고 싶다 해가지고 나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 몇 명 이 정도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의 뱅크런은 다 이제 모바일 뱅킹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냥 이체를 해버리는 거죠. 바로바로. 그래서 이게 뱅크런이지 옛날처럼 은행에 가 있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신문 그 뉴스 제목 보시면은 결국은 트위터에서 뱅크런을 일으킨 거죠. 트위터가 이제 뭐 저기 그냥 기름을 분 겁니다. failed라고 돼 있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지금 뱅크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서 야 SVB 위험하대 이 한마디를 누가 트윗을 했는데 이게 확 퍼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모바일 뱅킹 요즘 너무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다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뱅크런이 생긴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급 준비율이 2020년에 0%까지 내려져 버렸어요, 미국이. 그래서 뭐 뱅크런이 일어나면은 지급 준비하는 그 돈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은행이 시스템이 굉장히 낮은 지급 준비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돈이 한번 빠지게 되면은 파산이 굉장히 쉽게 돼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를 기존에 25만 달러에서 지금 전액 보호로 이제 하겠다. 이 SVB 뱅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넷 옐렌이 얘기한 게 3월 22일 날 얘기한 거죠. 모든 은행 보증은 검토 대상은 아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은 모든 은행은 아니지만 SVB처럼 문제가 생기는 은행에 대해서는 다시 전액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도 사실 모든 은행을 선언적으로 다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 그러면 사실 은행 비즈니스는 다 국유화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 너무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요.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은행은 대출 아무나 해줘도 되는 거예요. 모든 그 대출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면. 그래서 그 은행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닛 옐런이 다시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주가가 조정받았다 뭐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 보증은 안 되지만 또 SVB의 같은 사태가 나타나면 또 미국 재무부는 개입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도 이제 요즘 많이 문제가 나와서 많이 이제 그 변화가 있었는데요. AT1 레이쇼라고 해가지고 어디셔널 티어 1 레이쇼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코코본드라고 해서
그 은행들이 뭐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걸 되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는 게 뭐 그냥 그 주식을 발행해서 보통주를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이 자본 확충을 하려고 이제 그 코코본드를 많이 발행합니다. 특히 이제 유럽계 은행들이 그걸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영구 채권이죠. 영구 채권인데 뭐 얘네들이 발행사가 콜을 할 수도 있고 콜을 해서 채권을 걷어들일 수도 있고 이걸 또 자본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려고 이거를 이제 많이 발행을 하죠.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전이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위험하냐? 저는 조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투자한 투자자들이 핀코, 인베스코, 블로베이라는 운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 운용사들을 다 방문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드 채권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다 이제 봤었고 여기 있는 펀드도 이제 사기도 하고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수익자, 여기 투자자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예요. 글로벌 연기금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고 요거는 이제 거의 하이드 펀드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신용도가 낮은 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크레딧 스위스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의 추인데요. 보시면 S&P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A 뭐 플러스 등급이다가 작년 5월에 트리플 B,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는 이미 뭐 2007년부터 해서 계속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있었던 회사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그 선순위 채권이 트리플 B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AT1 레이시오의 채권 등급은 하이힐드 등급입니다. BBB 마이너스 이하죠. 보통 이제 시니어보다 한 노치 두 노치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하이힐드 등급의 채권이어서 금리는 높지만 당연히 위험한 채권을 취급하는 그런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 쪽에 이제 있었던 그런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미 보시면은 이 크레딧 스위스의 이제 그 1년짜리 CDS를 보시면 이게 작년 10월이거든요. 작년 10월에 이미 바클레이즈하고 이제 도이치뱅크도 위험하다는 얘기 많았었죠. 얘네들이 100 정도였는데 작년 10월에 이미 500을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위험하다라는 게 그 크레딧 스위스가 시장에서 이제 계속 돌았었기 때문에 뭐 안 좋을 때 당연히 더 안 좋은 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신용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유럽도 금리를 올리고 신용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미 안 좋은 애들이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AT1 레이시오의 채권은 그냥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Additional Tier 1 본드는 이제 그냥 나락으로 갑니다. 그 전에도 이미 이제 $100짜리가 이미 한 70 뭐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미 할인돼서 이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 UBS에서 넘어가면서 뭐 얘네들은 이제 사실 채권이지만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해서 이제 주식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바로 상각이 돼버렸다. 결국은 이거의 피해자는 글로벌 연기금들이다. 일반 개인들은 사실 이런 거 투자하는 개인들은 없죠. 그래서 연기금들은 사실 모든 채권을 다 사야 됩니다. 이제 벤치마크가 이제 뭐 글로벌 뭐 그 본드 인덱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다 사기 때문에 하이힐드도 당연히 좀 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채권 하우스들이 들고 있었고, 특히 유럽계 채권 하우스들이 많이 들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재발될 수가 있나? 지금 신용위기가 번질 수가 있냐? 이게 핵심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실물자산 하락하고 담보비율 하락, 그 다음에 디레버리징 작용, 여기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숏이라는 영화 보셔서 뭐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게 레버리지를 엄청 일으킨 거죠.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이 그 CDO라고 하죠.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라는 이제 그 뭐 금융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 이제 실물 자산,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한 이 모기지를 가지고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금융 상품을 만든 거죠.
근데 주택 가격이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빠지는데 이제 개인들도 힘드니까 이게 뭐 주택을 뭐 경매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담보로 생각했던 이 그 구조화 채권, 구조화 상품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이제 디폴트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발행했던 발행사들, 이 구조화 채권을 발행한 뭐 리먼 브러더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냥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발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대형 IB들 뭐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을 돈으로 다 회생을 시켜주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돈으로 회생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채권, 이게 이제 시작이 이제 모기지 채권이다 보니까 모기지 채권을 하던 페니메, 지니메, 프레디 맥을 그냥 국유화 시켜버립니다. 100% 공기업으로 만들어버려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그 우리나라 따지면 뭐 그냥 뭐 국민은행 이거를 그냥 국유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모기지 채권을 아예 국유화 시키면서 이 모기지 채권 이 발행사를 국가 등급 신용 등급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거는 정부가 보증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디레버리징이 되게 심했다. 결국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금융 상품이 너무 많이 팔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재미를 꽤 보고 있었는데 한 방에 무너졌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이 신용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은 디레버리징 위기인가? 지금은 제가 볼 땐 디레버리징 위기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이런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을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용을 담보로 한 레버리지 상품이 많지 않다. 그 익스포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위기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게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경착륙이 되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이게 이제 디레버리지의 효과가 더 악순환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미국의 경기가 안 좋냐? 미국 경기는 뭐 실업률만 보시더라도 40년 이내 최저의 실업률이고요. 미국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힘든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경착륙이나 뭐 경기를 지금 걱정할 수준의 레벨이 전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VB와 CS의 전이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미국이 SVB하고 유사한 사태는 몇 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뱅크런이 쉬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 은행들은 뭐 사태가 더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 정부는 SVB처럼 똑같이 막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유럽의 CS의 전이 가능성, 이거는 이제 유럽의 코코본드, 그러니까 유럽 은행들이 워낙 코코본드를 잘 활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 타격이 있는 거지 이 신용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페드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 시장에 이게 얼마만큼 전파될 거냐, 이게 핵심인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런 안 좋은 전파력은 제한적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예, 감사합니다.